엄마 고집불통이에요. 엄마가 누구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의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파산하길 원해서인가요? 딱딱딱딱딱딱딱딱. 난 널 충분히 참았어. 진호. 너야말로 불효자야. 너는 이익을 얻기 위해 내 믿음을 받고 감히 입을 열어 나를 비난하니? 그럼 엄마는 죽을 때까지 고독하게 사세요. 다시는 엄마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 인생에서 때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다. 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영원히 가족을 결속시키는 끈이 될 줄 알았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음모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것은 대신 이용당한 신뢰, 치유될 수 없는 손실 사이에서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추운 서울의 어느 날 오후, 나는 마포구의 작은 집에서 뜨거운 찻잔을 갈다 먹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커다란 창문이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거리에서 노란 불빛이 번쩍였다. 연말에는 추위가 살갗에 스며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작은 구석에도 스며드는 것 같아서 평소보다 더 우울했다. 밖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지붕에 야른 흰색 꽃으로 덮여 있습니다. 나는 다리 위에 이불을 끌어당겨 뜨거운 차증기에서 온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갑자기 전화 소리가 울려 정적을 깼다. 제가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었는데 제 아들 진호라는 이름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아들은 기혼이고 지금은 자신만의 행복한 작은 가족을 가지고 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이 당신을 데리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야니야니 갑니다. 바다가 너무 예뻐요. 진호는 목소리에 흥이 넘쳤다. 나는 웃음이 터졌고 방금 클릭했던 찻잔보다 마음이 따뜻했다. 많이 되어봤지만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얀양은 문득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이 되었다. 얀얀이여, 왜 그곳을 선택했어? 저는 놀라움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승아, 진호 아내는 엄마가 평화로운 곳에서 쉬기를 원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얀양, 바다뿐만 아니라 설악산도 있는데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저쪽 끝에서 승아의 살짝 웃음소리가 들리고 작은 조카 현우의 비통한 목소리도 들린다. 푸른 바다 앞에 함께 서 있는 온 가족의 모습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다. 그럼 엄마가 준비할게.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게 있어. 아니면 안 할 거야. 진호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져서 나의 작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나는 격시계를 올려다보며 주말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겨울의 추위가 어디론가 가버린 듯 작은 기쁨이 가슴속을 타고든다. 아들의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기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진호의 전화는 종종 그냥 스쳐 지나갔다. 마치 아이가 괜찮다는 점,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점 등을 나타낸다. 말할 것도 없이 제 며느리인 혜진은 항상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족들처럼 대화를 나누거나 나눌 기회가 많지 않다. 혜진이는 대도시에서 자랐고 독립심이 강하고 남에게 기대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와 며느리 사이도 그리 친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호가 안부를 묻고 초대하는 이 전화는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우리 아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친밀하고 자상해졌나요? 내 중 일부는 의심스럽지만 다른 일부는 기대한다. 특히 설날이 다가옴에 따라 가족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나로 하여금 별로 생각하지 않고 서둘러 동의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옷장을 열고 낡은 가방을 꺼냈다. 머릿속에서 여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절친한 친구 미숙 씨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잘해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좋은 일이 생길지 아니면 그들이 무엇을 부탁해야 할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진호랑 혜진이가 저한테 감히 말 못한 일이 있나요? 다음날 아침 집 근처 슈퍼마켓에 가서 진호와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재료를 사는 동안 나는 이상한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별표, 할머니는 이 여행을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모르는 게 있어요. 별표. 내 심장은 한 박자 비트는 것 같았다. 누가 그런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죠? 그리고 왜 다음 여행을 언급했을까요?
누군가 전화를 잘못 건 게 아닐까 생각하며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불안감이 교차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짐을 싸는 동안 진호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 계획을 더 물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전날처럼 들떠있지 않았다. 엄마가 잘 준비하면 우리가 제 시간에 데리러 갈게. 걱정 안 해도 돼. 어색한 웃음소리와 함께 진호의 짤막한 대답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여행은 기대되겠지만 뭔가 모호하고 형언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내 옆집에 살았던 연수 할머니는 매사에 예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날 베란다에 앉아 캐리어 끈을 묶고 있는 나를 보았을 때 그녀는 허리를 짚고 걸어왔다. 순자 언니, 갑자기 아들 며느리가 놀러 가자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은 1년 내내 바쁜 것 같은데 이제 나를 보상해주고 싶다. 자손이 있잖아. 이럴 때 다르지. 하지만 연수 여사는 쉽게 설득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당 앞에 나무 의자에 앉아 말해서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목도리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알다시피 갑작스러운 친절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요즘 사회는 사람의 마음을 예측하기 어렵다. 조심하세요. 연수 여사의 말은 내 마음속에 잠잠한 걱정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할머니에게 당혹감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저 웃기만 했다. 자, 그냥 저를 긴장하게 하세요. 혹시 자녀들이 어머니를 놀자고 해도 의심해야 합니까?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러나 일어서서 떠나기 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묘한 느낌으로 남아있었다.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했을 때 나는 전날 받은 이상한 메시지가 갑자기 생각났다. 할머니는 이 여행을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창밖으로 밤바람이 부는 것처럼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꺼내서 문자를 보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다른 쪽 끝에 이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알림만 울렸다. 다음날 아침에 진호가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준비를 다 했어요. 진호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고 눈은 피로한 기색을 띠고 있었다. 엄마는 뒤에 타세요. 현우랑 혜진이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겨울 아침에 옅은 햇살을 받으며 휠체어는 서울을 떠난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아들이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뒤에서 현우는 의자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고 혜진은 말없이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인제 근처 도로에 도착한 차는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흔들렸다. 진호는 즉시 속도를 줄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타이어가 큰 폭발음을 내며 차 전체를 흔들었다. 나는 당황해서 앞좌석에 바짝 달라붙었다. 진호는 엄마, 겁먹지 마 라고 외쳤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차는 황량한 산악 지역 바로 앞에 있는 길가에 멈춰 섰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한바탕 불어와 아득한 속삭임 소리가 뒤섞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혜진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묘할 정도로 담담했다. 진호는 아내에게 혜진아, 트렁크에서 예비품을 꺼냈어 라고 말하면서 바퀴를 점검했다. 하지만 혜진이는 따라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지만 결국 한숨만 내쉬고 근처 나무숲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그날 새벽, 진호와 혜진이 제 시간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차가 문 바로 앞에 세워졌고 진호는 내려와 목도리를 끌면서 큰 소리로 불렀다. 엄마, 추운데 옷 더 입어야겠어요. 차에 앉아있던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가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며느리의 배려로 마음이 따뜻했다. 조심해, 길이 미끄러워. 내가 차에 오르자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이른 안개가 끼었을 때 출발했다. 동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희미한 햇빛에 서서히 떠오르고 양쪽으로는 새하얀 눈으로 덮인 산맥이 펼쳐져 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비집고 들어왔지만 차의 분위기는 아늑했다. 진호는 가끔 돌아서서 배가 고프냐, 휴식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대답했다. 야년에 가까워지자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펼쳐진 모래사장을 때리는 겨울파도, 맑은 하늘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 같은 푸른 바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심호흡을 했고 마음의 모든 피로가 사라진 것 같았다. 진호는 내 옆에 서서 먼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엄마 봤어? 엄마가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하는 곳. 아들이 준비한 것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쁘다. 겨울이 바다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차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긴 코트를 입고 목도리 뒤에 얼굴을 숨겼다. 그가 다가오자 눈빛이 나를 스치고 지나다가 진호에게 멈췄다. 진호 씨,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뜻밖의 질문에 나는 아연실색했다. 내가 진호를 돌아봤지만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내 시선을 피했다. 우리는 모텔로 가는 길입니다. 끼어들 필요 없어요. 라고 진호가 약간 긴장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 남자는 가볍게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러나 마치 물음표를 남기려는 듯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나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저는 진호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누구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진호는 혜진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유쾌한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진호가 내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걱정하는 건 싫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 진호의 말은 뭔가 잘못된 것을 알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안에 모든 불붙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호가 말하려는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날 저녁 설악산 기슭에 아늑한 아담한 통나무집에서 우리는 저녁 식사 자리에 모였다. 밖에는 눈이 살짝 내리고 지붕과 창틀을 하얗게 덮었다. 낡은 샹들리에에서 나오는 불빛이 식탁을 내려와 공간을 유난히 따뜻하게 만들었다. 진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보며 가볍게 웃었다. 내일 아침에 엄마 등산하자. 높은데 안 올라가도 돼요. 구경만 해요. 나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등산 엄마 안 해봤어. 이런 날씨에 엄마가 몸 건강히 견딜 수 없을까 봐. 옆에 앉은 혜진이 내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설악의 겨울 풍경은 그림 같아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이 진심인 것 같아도 마음이 불안하다. 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게다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안전할까? 하지만 진호와 혜진의 기대하는 눈빛을 보면 거절할 수 없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눈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공간은 조용하고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실실 타는 소리만 있다. 거기 서 있는 동안 나는 갑자기 오두막집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진호 목소리. 확실해요? 엄마가 모든 것을 안다면 견딜 수 있겠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해야 돼. 나는 몸을 웅크리고 더 들으려고 했지만 바람 소리가 나머지 모든 소리를 덮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나요? 그 인터럽트 긁어들은 일련의 추측을 내 머릿속에 떠올리게 한다. 여행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받은 이상한 메시지와 관련해서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혜진이 바로 뒤따라 들어왔다. 엄마, 따뜻하게 차 좀 마셔요. 내일 날씨도 화창하고 등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그녀에게 감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따뜻한 담요가 깔린 침대에 누워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일이죠. 내일 산에는 단순히 그들이 말한 것처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공기가 바로 내 얼굴을 때렸다. 눈이 생각보다 많이 내리고 하얀 눈송이가 통로를 뒤덮었다.
산으로 가는 길은 이제 얇은 얼음으로 덮인 것처럼 미끄러워 발걸음을 옮기기 어렵다. 진호와 혜진이 앞서서 조심스럽게 길을 안내했고 나는 진호가 미리 준비한 지팡이로 균형을 잡으려 했으며 뒤를 따랐다. 천천히 해, 엄마. 서두르지 않아요. 진호가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내심이 가득했다. 약 30분 동안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산비탈은 높지 않았는데도 눈이 미끄러워 힘이 거의 없었다. 저는 진호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길, 엄마가 무서워서 못 참겠어. 하지만 혜진은 앞에서 엄마, 조금만 더 힘내요. 위에 예쁜 점이 있어요. 후회 안 할 거야. 방해하고 싶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이가 다가와 내 손을 살며시 받쳐주며 어려운 구간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그들은 내가 꼭 그곳에 올라가기를 원했을까? 큰 나무 그루터기에 다다르자 혜진이는 자신과 진호가 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 잠시 쉬라고 했다. 여기는 안전해. 엄마는 그냥 여기 앉아서 기다려. 금방 몰게요. 나는 그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았고 짙은 눈 속에서 그림자가 흐려졌다. 나무줄기에 기대어 앉아 나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 손을 비비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10분, 20분. 진호랑 혜진이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나는 걱정이 되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들의 기척은 보이지 않았다. 눈길 구간은 하얗게 덮여 뚜렷한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숲의 침묵 속에서 쉬타는 바람 소리와 마른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크게 소리쳤다. 진호. 혜진아.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내 마음은 강렬한 불안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요? 하얀색 하나뿐인 산비탈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바라보았다. 지금 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완전히 낯선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차가워 거의 감각이 없었다. 강한 바람이 불어 나무 위에 눈송이가 떨어져 내 어깨를 덮었다. 갑자기 뒤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묘한 침묵에 둘러싸인 듯한 느낌은 어디가 진짜인지 어디가 삼선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속으로 진호야 어디 있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몰랐어요? 눈 위에 희미한 발자국을 추적하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려서 눈이 따끔거렸지만 불안감은 추위를 잊게 했다. 심호흡이 우거진 지역에 다가가자 나는 문득 말소리가 들렸다. 혜진이 목소리예요. 그녀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들어본 어느 때보다 더 차갑다. 그녀는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돼.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혜진이의 한마디가 내 믿음을 한 칼에 베는 적이었다. 상처와 혼란이 뒤섞인 느낌이 내 다리를 떨게 했다. 나는 뒷걸음질치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진호와 혜진의 태도 변화, 어제 그 남자의 이상한 말, 미스터리 메시지까지 머릿속에 스쳤다. 모든 것이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제 눈앞에서 드러났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배를 돌려 예전 단양으로 달리려고 했지만 지친 다리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미끄러져 넘어졌고 차가운 눈이 옷에 스며들어 온몸을 떨게 했다. 일어서 힘이 없을 것 같은 가운데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캠핑을 하고 있을 대학생들이 나무들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과 큰 대나무를 메고 산탐험에서 막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손을 흔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얘들아, 도와주세요. 그들은 재빨리 도망쳤고 그룹의 한 소녀는 즉시 두꺼운 외투를 벗어 내 몸에 걸쳤다. 아저씨, 여기서 혼자 뭐 하세요? 위험해.
이 길은 쉽게 갈 수 없어. 진호와 혜진이와의 여행부터 들리는 말까지 숨가쁘게 들려주려고 애썼다.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걱정스러운 눈빛과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일단 그를 산 아래로 데려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매우 빨리 어두워집니다. 라고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안심하고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 각자 한 손으로 균형을 잡는 것을 도왔다. 하산길에 혹시라도 진호와 혜진이 나를 찾고 있을까 봐 쉴 새 없이 뒤돌아봤다. 마음속에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내 가장 친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산기슭에 있는 산림보호소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심지어 추가 지원자를 불렀다. 마음은 어느 정도 후련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걸려있다. 진호와 혜진이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들은 왜 저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오두막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서 있는 진호와 혜진이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다 몇 명의 상림관리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마주마로 달려갔고 진호는 기쁜 투정을 지었다. 엄마. 우리는 엄마가 너무 걱정돼요. 엄마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안전하다. 아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해도 나는 그의 말 한마디가 어색함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혜진이는 그녀의 눈빛에 걱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은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엄마는 어디 갔니? 우리는 계속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고 혜진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약간 억지스러웠다. 나는 짧게 대답했을 뿐 내다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 엄마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만났고 그들은 엄마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도왔다. 엄마가 좀 피곤해 쉬고 싶어. 혜진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진호를 향해 빠르게 시선을 보내는 것을 알아차렸다. 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마치 이삼을 감추려는 듯 서둘러 저녁 식사를 정리했다. 그날 밤 나는 단이 돌아온 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다 산에서 들은 말은 계속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 고 진호와 혜진의 태도와 함께 그 말은 나로 하여금 진실을 찾기로 결심하게 했다. 저는 예전에 작업할 때 사용하던 작은 녹음기를 가져다가 거실의 선반 위에 있는 램프 뒤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진호랑 혜진이가 내가 잤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얘기하던 곳이었어. 자정 무렵 나는 그들이 거실로 내려오는 달자국 소리를 들었다. 나는 달도둠에서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했다. 문틈에서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더 이상 질질 끌 수 없어요. 진호씨, 엄마가 모든 걸 알면 계획이 엉망이 될 거야. 진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낀다. 어쨌든 엄마가 오빠를 몇 년 동안 키웠어. 죄가 뭐야? 그 집은 우리가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의 어머니는 영원히 혼자 살 수 없었고 양로원은 그녀에게 더 좋았다. 우리는 모르는 일을 하고 있어. 진호야, 라고 혜진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들으니 눈물을 참을 수 없다. 평생을 살아온 마포구의 작은 집, 수많은 추억에 얽매여 살던 곳이 이제는 아들 며느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리는 것이 됐다. 그들이 말하는 양로원은 그들이 나를 택지 약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데려오려고 하는 곳인가?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담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다음에 한 말은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정도까지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제 아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다치게 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눈물이 나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부터 모든 행동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나를 한 번 속였다.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서울로 돌아오자 마음이 무거운 마포구의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여느 때처럼 아늑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구석마다 마음이 더 아프다. 사랑까지 쏟아부어 진호를 키운 곳인데 이제 아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음모로 가로채려 한다. 나는 저녁 내내 생각하고 고민하며 보냈다.
내 중 일부는 여전히 무시하고 싶어. 왜냐하면 어쨌든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호와 혜진이 했던 냉담한 말과 여행 내내 저를 대했던 방식을 생각하면 저는 행동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집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녹음기와 아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테이프를 다 들었을 때 경찰은 나를 바라보며 동정적이면서도 진지한 눈빛을 보냈다.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들입니다. 나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의 고통을 억누른다.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그들이 책임을 지기를 원한다. 조사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진호와 혜진이 한 짓은 나를 일부러 깊은 숲으로 데려간 것에서부터 집을 빼앗는 것에 대한 논의까지 모두 명확해졌다. 경찰이 신문을 위해 둘 다 소환했을 때 진호가 혜진이를 기획자라고 비난하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는 말을 들었다. 반면 혜진은 모든 결정은 진호가 관여한 것이라고 고발하기도 했다. 법정에 출두하는 날, 나는 앞줄에 앉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진호는 감히 나를 보지 못했고 혜진은 후회 없다는 듯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는 녹음의 증거를 소리내어 읽었다. 우리는 더 이상 질질 끌 수 없다. 그 집은 우리가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침묵의 공간에 한마디 한마디가 오이어 퍼져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법정 앞에 선 진호는 목이 메어 엄마, 죄송해요. 나는 정말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과는 내가 한 일을 지울 수 없다. 혜진은 달랐고 그녀는 도전적으로 나를 바라보며 쓴 목소리로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만약 할머니가 우리를 예전부터 도와주셨다면 모든 것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을 때 재판소 전체가 조용해졌다. 진호는 징역 2년을, 혜진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겠고 겨울의 추위보다 더 가슴 아픈 상실감만 기억했다. 법은 정의를 가져왔지만 모성애, 가족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창가에 앉아 마포구의 작은 거리를 바라보며 제가 어디가 틀렸는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조금 간직할 줄 알아야 한다. 저에게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자 마음이 무거운 마포구의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여느 때처럼 아늑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구석마다 마음이 더 아프다. 사랑까지 쏟아부어 진호를 키운 곳인데 이제 아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음모로 가로채려 한다. 나는 저녁 내내 생각하고 고민하며 보냈다. 내 중 일부는 여전히 무시하고 싶어. 왜냐하면 어쨌든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호와 혜진이 했던 냉담한 말과 여행 내내 저를 대했던 방식을 생각하면 저는 행동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집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녹음기와 아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테이프를 다 들었을 때 경찰은 나를 바라보며 동정적이면서도 진지한 눈빛을 보냈다.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들입니다. 나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의 고통을 억누른다.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그들이 책임을 지기를 원한다. 조사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진호와 혜진이 한 짓은 나를 일부러 깊은 숲으로 데려간 것에서부터 집을 빼앗는 것에 대한 논의까지 모두 명확해졌다. 경찰이 신문을 위해 둘 다 소환했을 때 진호가 혜진이를 기획자라고 비난하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는 말을 들었다. 반면 혜진은 모든 결정은 진호가 관여한 것이라고 고발하기도 했다. 법정에 출두하는 날, 나는 앞줄에 앉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진호는 감히 나를 보지 못했고 혜진은 후회 없다는 듯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는 녹음의 증거를 소리내어 읽었다. 우리는 더 이상 질질 끌 수 없다. 그 집은 우리가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침묵의 공간에 한마디 한마디가 오이어 퍼져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법정 앞에 선 진호는 목이 메어 엄마, 죄송해요. 나는 정말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과는 내가 한 일을 지울 수 없다. 혜진은 달랐고 그녀는 도전적으로 나를 바라보며 쓴 목소리로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만약 할머니가 우리를 예전부터 도와주셨다면 모든 것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을 때 재판소 전체가 조용해졌다. 진호는 징역 2년을, 혜진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겠고 겨울의 추위보다 더 가슴 아픈 상실감만 기억했다. 법은 정의를 가져왔지만 모성애, 가족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창가에 앉아 마포구의 작은 거리를 바라보며 제가 어디가 틀렸는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조금 간직할 줄 알아야 한다. 저에게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이었습니다. 온갖 풍랑 끝에 새삼을 다 살던 마포구에 집을 팔아 제주로 이사하기로 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곳은 내가 문지방을 지날 때마다 가슴 아픈 기억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는 곳이었다. 그 집은 좋은 가격에 팔렸지만 그것은 내가 그동안 지속되어 온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제주는 맑은 날과 시원한 바닷바람으로 나를 맞았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갈망하던 켜만을 느낄 수 있는 함덕해수욕장 인근 작은 집을 비웠다. 나의 이웃은 대부분 동년대이다. 저처럼 그들은 삶의 사건 이후 평화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종종 오래된 나무 아래에 모여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서로에게 삶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곳에 5년 넘게 살고 있는 민정 할머니는 사고로 가족을 잃은 적이 있다. 그녀는 제주만이 그녀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말했다. 대학 교수였던 성우 씨는 측근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실을 알고 모두 떠났다. 각각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고통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공유하고 격려하며 상실감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민정 할머니가 아들 떠난 게 후회되세요? 어쨌든 내 아들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나는 그들의 눈에 인내와 희생이 당연하게 보이게 했다. 내 잘못이야. 제주의 조용한 밤, 광활한 바다를 바라볼 때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항상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 그러면 그들은 그 사람을 당연하게 여긴다. 내가 더 강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저는 시간은 돌아갈 수 없지만 미래를 위해 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고 생각했습니다. 진호에게서 온 편지가 간간히 오고 그를 통해 후회가 뒤늦게 느껴졌다. 하지만 읽을 때마다 마음이 공허하기만 하다. 나는 아직 어떤 편지에 대한 답장도 하지 않았다. 내가 증오하거나 절단을 원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고통에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면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매일 창문으로 햇빛을 받으며 일어나 파도 소리를 듣고 진실한 우정의 온기를 느낀다는 것만 알아요. 그것이 지금 내가 필요한 유일한 것이다.